화폐의 역사 제16회 근대 화폐 제도의 전개 1. 근대 첫 금융위기 남의 거품.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잉글랜드 은행 설립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시간 우리는 현대중앙은행의 전형이 된 잉글랜드 은행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694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은행 하나가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쟁 비용, 국채, 은행 신용, 민간 투자가 하나의 회로로 결합되는 근대적 화폐 금융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현재의 세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단순히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중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제를 활용해 보유한 준비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신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고, 그 신용을 통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치금융기관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의 작동 원리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회 복습, 잉글랜드 은행은 납입된 자본을 활용하여 국채를 인수했습니다. 그 결과 국채가 은행의 자산이 되었고, 정부는 국채 매각 대금을 잉글랜드 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유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예금을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은행권, 즉 예금 증서 형태로 지출했습니다. 경제 내에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권이 유통되었죠. 그리고 이 국가 예금은 한꺼번에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제에 의존하여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은행권을 발행하여 민간에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잉글랜드 은행은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국채이자 수입을 얻고, 발행한 은행권을 대출함으로써 대출이자 수입을 얻는 이중의 수익 구조를 갖게 됩니다. 즉, 잉글랜드 은행은 국채 인수를 대가로 은행권 발행을 확대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이로써 국가의 국채와 은행의 신용은 근대 화폐 제도의 핵심 요소로 결합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 신뢰 기반은 여전히 근본이제, 즉 금에 대한 교환 가능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5회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과연 안정적인 질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함께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영국 사회가 처음으로 집단적 시험을 받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남해회사 거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해회사 거품 위기를 통해 근대 화폐 제도가 처음으로 맞이한 금융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남해회사 거품이 근대 최초의 거품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튤립 거품도 있지 않았는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이른바 튤립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1630년대 중반, 특히 1636년에서 1637년 겨울에는 희귀한 튤립국은 하나의 가격이 암스테르담의 중산층 주택 한 채 값에 맞먹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튤립은 실용제도 생산수단도 아니었지만 희소성과 유행, 그리고 되팔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637년 초 거래가 멈추자 가격은 급락했고 거품은 조용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튤립 거품은 특정 상품, 튤립이라는 하나의 사치제 시장에서 벌어진 가격 과열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이나 은행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결합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의 화폐 제도나 국가 부채 체계가 그 거품 자체로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남해회사 거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 부채, 주식 발행, 은행 신용, 대중 투자가 하나의 제도적 구조 안에서 결합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상품 가격이 과열된 사건이 아니라 근대 화폐 제도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처음으로 맞이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해회사 거품을 단순한 투기 사건이 아니라 근대적 금융 시스템이 처음으로 치른 시험으로, 다시 말해 근대 최초의 거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잉글랜드 은행 다음에 왜 남해회사였는가? 잉글랜드 은행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은행 한 곳이 아니라 국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신용 질서였습니다. 남해회사는
바로 그 국채를 매개로 주식 발행과 신용 팽창을 결합한 기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잉글랜드 은행이 근대 금융의 인프라였다면 남의 회사는 그 인프라 위에서 등장한 첫 번째 대형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실험은 안정이 아니라 붕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사람들이 왜 창란에 빠졌는가가 아닙니다. 이번 16회는 개인의 심리나 도덕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 방식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국채 인수는 주식 발행으로 이어졌는가? 왜 주가 상승은 신용 팽창으로 연결되었는가? 왜 이 구조는 상승할 때는 멈출 수 없고 하락할 때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가? 즉, 부분지급준비제와 근대적 신용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버블을 만들어내는지 그 최초의 사례를 해부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남의 회사 사람들은 왜 탐욕스러웠는가가 아니라 이 제도는 왜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남의 회사 이야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회사 거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신용의 작동 방식 위에서 폭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거품은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던 제도의 논리가 극단까지 밀려간 결과입니다. 부분지급준비제, 판도라의 상자. 이제 남의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 런던의 금 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의 금을 보관해주고 그에 대한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했습니다. 금 100을 맡기면 증서도 100.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찾지는 않는다. 바로 그 순간부터 금 세공업자들은 금 10을 보관하고도 100의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남의 회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허락한 실험. 18세기 초 영국 정부는 전쟁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국채는 빠르게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남의 회사였습니다. 남의 회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간에 흩어져 있는 국채를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율도 지금보다 낮추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인수한 국채의 액면가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이 제안은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국채를 민간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줄어들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재정 부담이 즉각적으로 완화되며 정치적으로도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승인합니다. 그 결과 국가는 국채를 정리하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고 남의 회사는 국가 부채를 주식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남의 회사에 허락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남의 회사의 남아메리카와의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 독점권은 당장의 무역 수익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장차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미래의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이로써 남의 회사는 한편으로는 국채 인수와 이자 인하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 발행과 무역 독점이라는 권리를 통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거래는 단기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재정 부담은 줄어들었고 모든 과정은 의회의 승인 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공적인 재정 개혁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합된 권한들이 시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남의 회사 거품은 시작됩니다. 마법의 교환비, 공짜 주식의 탄생. 남의 회사 주가가 폭등합니다. 가령 액면가 100파운드짜리 주식이 시장에서는 1000파운드에 거래됩니다. 이제 회사는 국채 보유자에게 말합니다. 당신 국채가 100파운드니까 우리 주식 0.1주면 가치가 맞죠? 국가는 1주 발행을 허락했지만 실제로 지급한 것은 0.1주. 그럼 남은 0.9주는 회사의 순수한 잉여, 허공에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이것이 당시 말하던 신용기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레버리지의 원형입니다. 금융 펌프의 가동. 이제 남의 회사는
앞선 단계에서 만들어낸 잉여 주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식은 실물 자산의 증가로 생긴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교환 구조의 결과로 회사 내부에 남아있던 주식이었습니다. 남의 회사는 이 잉여 주식을 시장에서 현금으로 매각합니다. 그러자 단기간에 막대한 현금이 회사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 현금은 공장으로 가지도 않고 무역에 투자되지도 않습니다. 그 돈은 자매 금융기관인 소드블레이드 뱅크로 흘러갑니다. 이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 돈으로 남의 회사 주식을 사십시오. 담보는 바로 당신이 산 그 주식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대출이 기존 저축을 중개한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은 남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삼아 새로운 신용을 만들어 대출했습니다. 신용만으로 작동한 세계. 이 순간부터 하나의 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잉여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이 은행을 통해 대출로 풀리며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다음 국채 교환에서 잉여 주식이 더 많이 생기고 그 잉여 주식이 다시 시장에 풀립니다. 즉, 신용, 주가 상승, 잉여 주식 증가, 대출 확대, 다시 신용이라는 완벽한 금융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숫자를 덮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물이 개입할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회사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 발생한 무역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아메리카와의 교역은 정치적 군사적 제약 속에 있었고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이 거대한 구조를 떠받칠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떠받친 힘이 실물 이익이 아니라 신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 펌프가 계속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남의 회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남아메리카와의 독점 무역, 신대륙에서 쏟아질 금과 은, 곧 시작될 엄청난 무역 수익. 이 서사는 주가를 정당화했고 신용 팽창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와의 결탁. 동시에 남의 회사는 정치권에도 깊숙이 개입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주식을 배분하고 현금과 각종 이익을 제공하며 이 구조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을 확보합니다. 정점에서 일어난 돌발 사고. 그 결과 의회는 투기회사를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버블 액트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은 남의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새로운 투기회사들이 사라지자 시장 심리는 급격히 식기 시작했고 금융 펌프로 유입되던 새로운 돈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붕괴 펌프가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 구조의 약점은 즉시 드러납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주식 매도, 주가 폭락, 담보 가치 추가 하락, 강제 매도, 파산이라는 하강 방향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부분 지급 준비제의 핵심 약점이 노출됩니다. 모두가 동시에 현금을 요구하면 현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부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거품은 뉴턴조차 피하지 못해. 아이작 뉴턴은 초기에 남의 회사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만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거품에 휩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캉티용의 통찰, 가치가 아닌 신용. 동시대의 금융인이자 사상가였던 리처드 캉티용은 이 구조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캉티용은 주가 상승이 실물 수익이 아니라 신용 팽창과 대출 구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거품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남의 회사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개인적 성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캉티용은 화폐와 신용이 먼저 유입되는 집단과 나중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용 팽창이 어떻게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합니다.
훗날 그의 상업 일반론은 근대 화폐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결론, 신용에 대한 최초의 경고. 이 대비는 남의 회사 거품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붕괴는 개인의 지능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이 스스로를 증폭시키도록 설계된 구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남의 회사 거품은 탐욕의 역사라기보다 근대적 신용 시스템이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300년 후 우리는 남의 회사의 시대에서 벗어났는가? 우리는 남의 회사의 시대를 벗어났는가?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실물보다 신용이 훨씬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 않은가?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우리는 여전히 빚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 위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회사 거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동시대 프랑스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실험, 존 로의 화폐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지폐가, 국가가, 그리고 신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다시 한번 시험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